내 이름은 서한이다. 고성군 진악산 자락에 위치한 복면사라는 작은 절에서 평생을 살아온 노승이다. 절이라고 해도 번듯한 대웅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불공을 드리러 오는 신도들이 붐비는 곳도 아니었다. 그냥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바람과 새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곳. 그러나 그 적막함 속에서 나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세상 일에 휘둘릴 일도 없고 매일같이 마음을 닦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서 산 아래로 향했다. 날은 아직 춥고 땅에는 어제 내린 봄눈이 채 녹지 않아 뽀드득 소리를 내며 발밑에서 부서졌다. 내가 가는 길은 절의 작은 찻잎밭을 지나 삼나무 숲을 따라 이어지는 오솔길이었다. 예전에는 매일같이 스님 둘, 셋이 함께 내려가던 길이었으나 세월이 흘러 다들 떠나고 지금은 나 혼자만이 그 길을 걷는다. 숲속은 고요했다. 아니, 고요해야 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한 기척이 들렸다. 처음엔 작은 짐승이 낙엽을 밟고 지나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분명히 그 소리는 반복적으로 나를 향해 울리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이내 그 정체는 낮고 떨리는 소리로 드러났다. 고양이나 강아지가 내는 소리와는 다른 더 깊고 애처로운 울음이었다. 나는 소리의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푸석한 눈을 걷고 나뭇가지를 헤치며 숲 안쪽으로 들어서자 그곳엔 작고 연약한 존재가 떨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새끼 호랑이였다. 하얀 줄무늬와 누런 털이 희미하게 뒤섞인 그 녀석은 몸을 잔뜩 움츠린 채 한쪽 앞발을 들고 있었다. 어미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상처 입은 다리, 숨을 헐떡이는 모습, 무엇보다도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눈빛이 나를 멈춰 세웠다.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바로 전날 밤, 절 마당의 감나무 아래서 마른 잎을 태우며 불을 지피던 일승 스님이 말했다. 스님, 그 옛날 부처님께서도 독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하니 우리도 짐승 하나쯤 품지 못하겠습니까? 그 말이 문득 떠올랐다. 그렇지만 나는 망설였다. 호랑이는 맹수이고 아무리 새끼라 해도 그 본성은 날이 갈수록 자라날 것이다. 그러나 이 생명체를 그냥 두고 가면 하루를 넘기기 힘들 것이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오갔다. 나 또한 젊은 시절엔 인연 아닌 인연으로 만난 이들을 그냥 지나친 적이 있다. 20살 시절, 나는 절 근처에서 굶주려 있던 행여병자를 발견했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지만 나는 그에게 물을 떠다 주고 죽을 끓여 대접했다. 그 사람이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나마 내게 주어진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내가 베푼 정성이 그 마지막 순간의 따뜻함이 되었으리라 믿었다. 그 새끼 호랑이를 앞에 두고 있는 지금 나는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겉옷을 벗어 새끼를 감싸 안았다. 녀석은 예상보다 얌전했다. 숨결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내가 품에 앉아 더 이상 몸을 떨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절로 향했다. 절 앞에 도착하자 문을 쓸고 있던 일승 스님이 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스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산에서 발견했네. 어미는 보이지 않고 부상까지 입은 걸 두고 오긴. 마음이 내키지 않더군. 그날 저녁 주지 스님께 보고를 드렸다. 스님의 표정은 생각보다 차분했다. 자비심이 어리석음이 되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데려온 이상 업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녀석은 절에 머무르게 되었고 나는 녀석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활이라 했다. 산속에 핀 작고 야생적인 꽃처럼 언젠가는 화사하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활이를 데려온 첫날 밤 나는 녀석을 절 뒤편 우리 속에 넣었다. 이곳에는 우리가 키우는 3마리의 개, 검둥이, 백돌이, 그리고 막내 단지가 살고 있었다. 처음엔 개들이 경계했지만 이내 화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저 웅크려 있는 모습을 보곤 다가가 냄새를 맡고 조심스레 혀로 핥기 시작했다. 백돌이는 녀석의 상처 부위를 핥아주기까지 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자 화리는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다. 하루는 내가 법당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부스럭거려 돌아보니 화리가 조용히 앉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소를 내려놓자 녀석이 다가와 발밑에 머리를 문질렀다. 그 순간 나는 이 생명이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면 나는 화리를 데리고 내 방에 들였다. 한겨울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날들 속에서 화리의 체온은 의외로 따뜻하고 진득했다. 녀석은 나를 경계하지 않았고 나 역시 점차 그 존재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이 훗날 나의 운명을 바꾸고 절의 평온을 뒤흔들고 마을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을 줄은. 하지만 그날 화리를 안고 절로 올라오는 그 순간의 나에게 그저 눈앞의 생명 하나를 살렸다는 사실만이 진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진실을, 그 자비를 후회하지 않는다. 화리를 데려온 뒤 나날이 바빠졌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뜰을 쓸던 시간에는 화리가 먼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내 빗질을 따라다녔고 볕이 드는 오전이면 어린 행자들이 몰려와 화리에게 고구마 간식을 몰래 건네곤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타일렀지만 실은 마음이 흐뭇했다. 복면사에선 늘 고요와 절제가 미덕이었으나 화리가 오고 나서부터는 웃음소리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정오 종이 울리기 직전 행자 순덕이 허겁지겁 뛰어와 내 소매를 잡았다. 스님, 화리가 감나무 밑에서 단지를 구해줬어요. 단지는 절에서 제일 작은 흰둥이로 늘 호기심이 많아 장독대 사이로 기웃거렸는데 그날은 뒤뜰 우물 옆에 깊은 구덩이에 빠져 낑낑댔다 한다. 화리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 몸을 길게 뻗어 단지를 이빨로 목덜미를 살짝 물어 들어 올렸다는 것이다. 내가 뒤뜰로 가보니 작은 구덩이 옆에 단지가 벌벌 떨고 있었고 화리는 혀를 내밀고 종아리를 핥아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원주, 스님께서 맹수라 하더라도 은혜를 알고 보답할 줄 아는구나 하고 감탄하셨다. 봄이 깊어지자 절 아래 청송마을의 진달래 축제가 열렸다. 원래 우리는 축제처럼 번잡한 곳을 삼가야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절에서도 약차를 내려주며 마을과 교류해왔기에 나와 몇몇 스님이 초청을 받았다. 나는 화리를 데려갈지 고민했다. 혹시 혼자 판장터에서 사람을 놀라게 하면 어쩌나 걱정되었지만 화리가 사람들 틈에서 도리어 얌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데리고 가기로 했다. 축제 당일 화리 목에 엷은 삼백끈을 둘러주고 내려가니 길가 아이들이 호랑이 스님이 오신다 하며 종종 걸음으로 따라왔다. 장터 한쪽에는 유기 녹그릇으로 차를 다려놓은 약차 부스가 있었고 농악대는 장구와 꽹과리를 울리며 흥을 돋웠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 미나리꾼이 끌고 온 황소 한 마리가 줄을 끊고 날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소는 시장 좌판을 들이받으며 돌진했다. 그때 화리가 낮게 으르렁이며 소 앞을 가로막더니 몸을 낮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황소는 화리의 노란 눈동자를 마주하고는 코를 헐떡이며 뒷걸음쳤다. 곧 주인장이 달려와 소의 콧등을 잡아 끌고 상황은 무사히 정리되었다. 마을 이장은 내게 고개 숙여 감사하며 호랑이가 재앙이 아닌 수호신이 될 수도 있군요 하고 말했다. 나는 마음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화리의 낯선 용기에 적잖이 놀랐다. 그날 저녁 축제에서 받은 떡과 약과를 행자들에게 나눠주며 오늘 화리가 큰 공을 세웠다. 고하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모두가 화리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절에서 가까운 두류골에 사는 포수 출신 노인 장태성은 호랑이에 대해서 날만큼 안다며 늘 험담을 퍼부었다. 그는 예전 산악군대에서 일했는데 몇 해 전 야산에서 한 사냥꾼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문이 돌자 그 사건까지 화리 탓으로 몰았다. 어느 날 장태성이 계곡 아래에서 산삼을 캐던 행자를 붙잡고 그 짐승이 언젠가 내 스승의 목을 노릴 게다 하고 협박하듯 말한 일을 들었다. 행자들은 몹시 겁먹었고 나는 그들을 달래며 진심이 담긴 행동은 언젠가 통한다 고 설명했다. 그런데 며칠 뒤 장태성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다. 밤새 산속을 헤매다 발목을 접질러 꼼짝 못하던 중 어두운 숲에서 커다란 짐승이 다가왔는데 바로 화리였다고 한다. 그는 처음엔 기절할 뻔했지만 화리가 짖지도 덮치지도 않고 그저 그의 등산배낭 끈을 입으로 물고 질질 끌어 계곡 바위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살다 호랑이가 내 생명의 은인이 될 줄은 몰랐다 며 눈가를 훔쳤다. 그날 이후 태성 노인은 도리어 화리 편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그놈은 스님보다 더 불심이 깊다 고 자랑삼아 말하고 다녔다. 나는 화리로 인해 생긴 작은 기적들을 기록해 두기로 했다.
달밤이면 방장에 앉아 눈빛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에서 일지에 하루를 적었다. 예컨대 감나무 밑에서 화리가 고양이에게 잡힐 뻔한 새를 대신 품어준 일, 눈 내린 새벽에 녀석이 들뜬 행자들을 이끌고 눈싸움을 벌여온 절이 웃음바다가 된 일, 그리고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눈송이 위에 남긴 커다란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법당 문 앞에서 끝이 나곤 하던 일들. 기록이 쌓일수록 나는 화리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복면사의 또 다른 수행자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언젠가 녀석이 성장의 산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의 삶의 한 페이지를 남겼음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여름 초입, 절에서는 오래된 목조어판을 새로 칠하는 작업이 있었다. 칠장이가 오기 전날 밤, 목어를 걸어 놓은 처마 밑에 비둘기떼가 둥지를 틀어 놓아 먼지가 그득했다. 행자들은 먼지 알레르기로 기침을 해대며 쓸어내길 꺼렸는데 화리가 조용히 뛰어오르더니 목어 아래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그러자 둥지의 비둘기들이 놀라 날아올랐고 상자 모양의 둥지가 툭하니 떨어졌다. 다행히 알은 깨지지 않았고 행자 영민이 재빨리 새 장을 만들어 비둘기들을 옮겨주었다. 이튿날 칠장이 오자 검게 칠한 뒤에 금분으로 눈을 찍으면 목어가 더 온화해집니다 라며 작업을 했고 그 모습에 화리가 곁에서 진득히 지켜보았다. 칠장이가 저 녀석, 붓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군 하고 놀라워하자 나는 속으로 웃으며 붓질 소리를 내어 훈마니 반매움을 흥얼거렸다. 그해 말 복도 끝 목각 두루주자실에서 작은 화재가 났다. 방장실 향로에서 떨어진 불씨가 발에 옮겨 붙은 것이었다. 불길이 번질 때 화리가 제일 먼저 집단을 물어내고 행자 수민을 깨워 밖으로 밀어냈다. 나는 북채를 집어들고 종을 급히 쳐 동네 사람들과 스님들을 불러 모아 불길을 껐다. 사태는 금세 진압되었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 주지 스님은 한동안 화리를 쓰다듬으며 삼배로 감사를 표했다. 그날 밤 달빛이 곱게 내려앉은 법당 마루에서 화리는 나지막이 하품을 했고 나는 그 옆에서 목침을 베고 누워 기도를 올렸다. 만일 내가 언젠가 산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불신만은 잊지 말 거라. 화리는 내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꼬리를 한번 천천히 흔들고는 눈을 감았다. 나는 안다. 복면사 사람들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두려움 위에 덮인 작은 감동과 자꾸만 피어나는 신뢰가 언젠가는 더 큰 시련을 마주할 우리의 힘이 되리라 믿고 있다. 그리고 나는 매 새벽 예불 때마다 속으로 빌었다. 화리야, 너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든 그 길이 연꽃길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허공에 스며들 무렵 새벽 공기는 어느덧 가을 냄새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었다. 화리는 어느덧 사나운 맹수라기보다는 마치 절의 가족처럼 여겨졌다. 처음엔 조심스럽기만 했던 스님들과 행자들도 점차 마음의 빗장을 풀고 화리가 절 마당을 가로지를 때면 누구도 놀라지 않게 되었다. 내가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루에 앉아있으면 녀석은 조용히 다가와 내 발밑에 머리를 얹고 꾸벅꾸벅 졸곤 했다. 그 모습이 꼭 오래된 나무 아래에 기대 잠든 아이 같았다. 나는 그럴 때마다 가만히 손을 뻗어 화리의 뺨을 쓰다듬었다. 맹수에게 이토록 무장을 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인가를 새삼 깨달았다. 그런 화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간 이는 다름 아닌 도윤이었다. 18배 나이로 막 성인의 문턱에 선 도윤은 내가 아끼는 제자 중 하나였다. 눈빛이 총명했고 손이 야무져서 사찰의 허드레시를 도맡았다. 무엇보다 남몰래 꾹꾹 눌러 삼키는 성품이 있어 어린 시절 깊은 상처를 지녔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도윤은 화리와 금세 친해졌고 둘은 마치 형제처럼 어울려 다녔다. 그들은 함께 숲길을 걷고 감나무 아래에서 나무 껍질로 만든 장난감으로 놀기도 했다. 어느 날 늦은 봄날 오후 나는 방에서 불경을 정리하고 있다가 창밖에서 웃음소리를 들었다. 살펴보니 도윤이 화리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도윤은 화리의 앞발을 붙잡고 오늘은 내가 이긴다 하며 기합을 넣었고 화리는 얌전히 몸을 눕히고는 큰 발로 도윤의 배를 툭툭 건드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 한켠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로 다른 존재가 이토록 다정하게 어울릴 수 있다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여느 때처럼 도윤과 화리는 장작을 하러 진악산 북쪽 능선으로 향했다. 거긴 절에서도 가장 멀고 가파른 산줄기였지만 도윤은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늘 그곳까지 올랐다.
나는 늘 그만큼 가지 않아도 장작은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도윤은 거기 있는 고사목들이 더 마르기도 했고 화리가 그쪽 산내음을 좋아합니다 하며 웃었다. 그날은 기이하게 바람이 거세고 하늘이 흐렸다. 아침부터 마음이 뒤숭숭하던 나는 예불을 마친 후에도 염주를 놓지 못했다. 가슴 어딘가에서 불길한 기운이 떠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후 무렵 절 앞마당으로 헐떡이며 뛰어든 도윤의 모습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고 오른팔은 피로 흥건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그 뒤를 따라 들이닥친 것은 화리였다. 그러나 내가 알던 그 화리가 아니었다. 눈빛은 흐릿하게 날이 서 있었고 입 가장자리에는 핏방울이 맺혀 있었다. 스승님, 화리가. 갑자기 도윤이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몸을 휘청이며 쓰러졌다. 나는 그를 부축해 안으로 들였고 다른 스님들은 다급히 약방에서 상처 약을 들고 왔다. 화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행동을 후회라도 하는 듯 땅만 바라보았다. 나는 화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왜 그러느냐, 너답지 않구나. 잠시 후 화리는 뒷산 쪽으로 조용히 몸을 돌려 뛰어올랐다. 누구도 그를 쫓지 않았다. 대신 절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도윤의 상처는 다행히 치명적이지 않았다. 오른팔 안쪽에 이빨 자국이 깊게 파였지만 뼈에는 이상이 없었다. 약초를 다려 붕대를 감고 난 후 나는 도윤 옆에 앉아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해가 저물 즈음 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화리는 늘 그랬듯이 제 뒤를 따랐고 제가 나뭇가지를 줍는 동안 주변을 맴돌았죠. 그런데 손에 가시가 깊게 박혀 피가 흐르자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화리가 내 상처를 핥다가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이빨을.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피 냄새. 그것이 화리의 본능을 깨운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절에서 사람과 함께 자라왔다 해도 야생의 기억은 몸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손에 염주를 쥐고 조용히 되뇌었다. 자비는 허락되지만 망각은 불가능하도다. 며칠 후 도윤은 회복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화리를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어느 저녁 내가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을 때 도윤이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화리는 다시 돌아올까요? 나는 숟가락을 멈추고 한참을 생각한 끝에 대답했다. 모르겠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올 자리를 남겨두는 거란다. 그날 밤 나는 홀로 뒷산으로 올랐다. 달빛이 희미하게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오고 바람은 초가을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화리가 자주 앉던 바위 옆에 앉아 나지막이 불렀다. 화리야, 너는 어디 있느냐? 대답은 없었다. 대신 숲속에서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섞여 내가 익히 아는 발자국 소리가 한참을 맴돌다 멀어졌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진정한 이별은 마음의 문을 닫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 문을 닫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장면을 뚜렷이 기억한다. 도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절문을 넘어서 뛰어들어왔고 그의 뒤를 따라온 화리는 더 이상 내가 아는 그 화리가 아니었다. 눈빛은 거칠고 흔들렸으며 몸짓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어떤 억제된 것이 터져버린 듯한 야생의 본능이 드러난 모습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도윤에게 달려가 그를 품에 안았고 다른 스님들이 급히 달려와 나와 함께 화리 앞을 막아섰다. 화리는 발밑에서 흐르는 피냄새를 맡고도 더는 다가오지 않았다.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산속으로 사라졌다. 그 모습이 너무 조용하고 순식간이라 오히려 그 자리에 남겨진 공기가 무겁고 메마르게 느껴졌다. 도윤은 의식을 잃은 채 내 품에서 축 늘어졌다. 나는 그를 부축해 약방으로 옮기고
행자들에게 수건과 약초를 가져오라 시켰다. 붕대를 감으며 도윤의 팔을 살펴보니 물린 자국은 깊고 울퉁불퉁했다. 이빨 자국 사이로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동맥을 비껴간 듯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축 처진 눈꺼풀 아래로 희미하게 떨리는 속눈썹이 보였다.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절 전체가 고요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누구도 하리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눈으로 묻고 있었다. 스님들이 모인 대청에선 간략한 회의가 열렸다. 주지 스님은 말없이 차만 들이켰고 스님 명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리의 본성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모두가 내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었던 걸까? 맹수는 맹수다. 아무리 오래 함께 지냈다 한들 피냄새 하나에 바뀌는 것이 본성이라면 우리가 했던 모든 노력은 무엇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눈을 떴다. 그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맨발로 약방으로 달려갔다. 그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스승님. 하리는 잘 있나요? 나는 대답을 머뭇거렸다. 산으로 돌아갔다. 그 말에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그 아이는 나를 해치려 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순간적으로 달라졌을 뿐이에요. 눈빛이 달랐어요. 그건 화리가 아니었어요. 그의 말이 더욱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그날 밤도 잠들지 못하고 방 안에서 향 하나 피운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며칠 뒤 진학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이종태라는 나무꾼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종태는 과묵하지만 성실한 인물로 매주 한 번 절에 쌀을 보시하고 가던 이였다. 사람들이 찾으러 갔을 때 그의 장화만이 낡은 소나무 아래 놓여 있었고 주변엔 피가 스며든 낙엽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커다란 발자국이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 혹시 그 호랑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는 방에 홀로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정말일까? 정말 화리가 사람을 해친 것일까? 나는 그럴 리 없다고 부정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움켜쥐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불안감이 커졌다. 어떤 이들은 대나무 창을 만들고 어떤 이들은 사냥개를 데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촌장이 저를 찾아왔다. 그는 내 앞에서 합장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스님, 그 호랑이가 절에서 나왔다 하여 원망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이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마을을 도우려면 그 짐승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짐승이 그 아이가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는 모를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직접 산으로 향했다. 기도문을 품에 넣고 등불 하나 들고 진학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화리가 자주 누웠던 바위, 그 옆에 심어둔 도윤이 가꾼 들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바위 앞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다. 달빛이 숲을 비추고 풀벌레 소리만이 어둠 속을 메우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자 숲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는 화리가 서 있었다. 여전히 위풍당당하고 고요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슬픔이 어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화리야, 너는 돌아올 수 없단다. 사람들은 널 두려워하고 너는 그들을 해칠지도 모른다. 너도 알고 있겠지. 화리는 내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화리는 내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가라. 더 이상 사람 곁에 머물지 말 거라. 산의 아이로 돌아가야 한다.
거기서 내 삶을 살아가거라. 화리는 그 말을 들은 듯 조용히 일어나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향을 피우며 산을 향해 기도했다. 부디 내가 다시는 사람과 마주하지 않기를, 부디 내가 평온하게 숨쉬기를. 나는 비록 너를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가 나눈 날들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아무리 야성이라 하여도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을 것이라 믿는다. 화리가 떠난 뒤 절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닌 불안이 깔린 침묵이었다. 누구도 화리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마치 그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서로의 눈빛을 피하며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안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다. 특히 도윤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매일 새벽 예불에 가장 먼저 일어나 법당마루를 쓸고 향을 피우던 아이가 그날 이후로는 묵묵히 조용히 기도만 올렸다. 며칠이 지나 어느 날 이른 아침 절 아래 마을에서 급히 사람이 올라왔다. 송씨 아저씨였다. 스님, 난리가 났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목덜미가 찢겨 있었고 근처에서 호랑이 발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발자국이 누구의 것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았다. 송씨 아저씨는 덧붙였다. 사람들은 벌써 모여서 산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수 박노인도 불러왔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다. 화리가 다시는 절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아니, 돌아와도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오후가 되자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포수 박노인은 손에 낡은 장총을 들고 와서 그날 밤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시절 호랑이 가죽 3장을 잡았다고 자랑하던 이였다. 짐승이 한 번 피맛을 보면 끝이야. 다음엔 사람 차례지.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래된 나무함에서 붓과 먹을 꺼냈다. 어릴 적 은사께서 물려주신 작은 탁본첩이 있었다. 그 안에 모든 생명은 원래부터 부처와 같다는 뜻의 일체유심조, 일절유심조라는 문구가 있었고 나는 그것을 화선지에 조심스럽게 써내려갔다. 그리고 그 아래에 조용히 썼다. 화리에게 먹이 마르기도 전에 나는 그것을 작게 접어 옷자락에 넣고 다시 산으로 오를 채비를 했다. 이번에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담담했다. 산길은 어둠 속에 조용히 잠겨 있었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나뭇가지들도 숨을 죽인 듯했다. 나는 손전등 대신 작은 등불 하나만 들고 산을 올랐다. 산허리쯤 올라왔을 때 바위 아래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다. 화리였다. 내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는지 바위 너머로 천천히 일어나 다가왔다. 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왔구나. 화리야. 화리는 가만히 내 앞에 멈춰 섰다. 예전처럼 머리를 비비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조금 숙인 채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 순간 주머니에서 접어온 편지를 꺼내 바위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눈에 힘도 없고 몸도 말라 있었지. 나는 그저 불쌍하다는 마음 하나로 널 데려왔다. 하지만 어느새 너는 나의 하루가 되었고 기도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너를 사람처럼 생각했지만 너는 사람일 수 없다는 걸 이제서야 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은 아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야 하고 나는 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겠지. 말을 마친 뒤 나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마을 사람들은 너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부디 살아서 산속 깊이 들어가라. 나는 그 자리를 천천히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눈길,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떠나보낼 때의 망설임처럼 그 시선은 오래도록 내 등을 따라왔다.
며칠이 지나 마을에 다시 불안한 소문이 퍼졌다. 누군가가 산에서 뿌리째 뽑힌 나무들을 발견했는데 주위엔 핏자국과 함께 시체처럼 보이는 짐승의 잔해가 있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포수박 노인이 드디어 호랑이를 잡았다고 믿었다. 그는 마을 회관 앞에서 피 묻은 칼자루를 보여주며 호랑이는 산에 없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안도했고 일부는 박노인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따라주며 그를 영웅처럼 대했다. 그러나 나는 믿지 않았다. 화리는 그런 방식으로 끝을 맞이할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을 가진 생명체였다. 그리고 그날 밤, 달빛이 뜨거운 장독대 위에 내리쬐을 때 나는 마당 구석에서 작게 접힌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바람이 날려온 듯 구겨진 모서리 안에는 내가 화선지에 써 내려간 화리에게가 쓰여 있었다. 편지에 묻은 진흙 자국, 그리고 작게 눌린 발톱 자국이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품에 안고 마루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다. 살아있구나. 너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 밤, 나는 다시 향을 피웠다. 바람 한 점 없는 그 고요한 밤에 향연기가 하늘로 곧게 올라가면서 마음속에 외쳤다. 언젠가 내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릴지라도 나는 다시 문을 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발자국이 남긴 자취만은 오래도록 내 마음 안에 남아 있을 것이다. 부디 산에서 오래도록 숨 쉬기를. 화리의 발자국이 사라진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절은 평온했다. 아니, 어쩌면 겉으로만 평온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내 안에는 여전히 화리에 대한 생각이 하루도 쉬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 매일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에 나가면 나는 어김없이 뒤뜰 바위 아래 작은 사기 그릇에 물을 채우고 감잎에 밥을 조금 싸서 올려놓았다. 누구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았다. 도유는 조용히 나와 함께 바위 근처를 쓸고 아무 말 없이 한 송이 들국화를 그 옆에 놓았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었다. 기다림이 아니라 기억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의식. 겨울은 산사를 더욱 고요하게 만든다. 아침이면 기왓장 위로 쌓인 눈이 부드럽게 미끄러지고 바람은 창호 사이를 파고들며 나무로 된 문설주를 삐걱거리게 한다. 그런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내려온 눈으로 절은 하얗게 덮였다. 행자들이 마당 눈을 쓸고 있을 무렵 마을의 노인 한 분이 절을 찾았다. 진앙리에서 나고 자란 김학수 어르신이었다. 그는 무겁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스님, 큰일입니다. 산 아래 묵은 고갯길 옆에서 송이제 댁작은 손주가 실종됐습니다. 6살짜리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발자국조차 사라졌답니다. 산짐승이. 혹시라도.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발이 잦아들고 있을 때였지만 산은 이미 길을 삼켜버린 뒤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두툼한 속옷을 꺼내 입고 등불과 약초 상자, 그리고 야른 담요를 챙겨 넣었다. 도윤이 망설이며 다가왔다. 스승님,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다. 저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나는 혼자 가는 게 더 빠르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발자국 없는 산길로 향했다. 눈은 무릎 아래까지 올라왔고 발을 내딛는 소리만이 정적 속에서 유일한 동반자였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송이제 댁손주가 실종됐다는 고갯길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은 오래된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어 늘 음습하고 어두웠으며 겨울에는 길이 얼어붙어 종종 짐승이 내려오기도 하는 곳이었다. 산속은 아무 말도 없었다. 바람조차 멈춘 듯 나는 숨을 죽이며 눈 속을 헤매었다. 한참을 그렇게 걷고 있을 때였다. 눈 너머로 어렴풋이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등불을 높이 들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한 그루 커다란 소나무 아래 눈이 눌린 채 움푹 꺼진 자리에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고 그 아이 옆에는 화리가 누워 있었다. 화리는 자신의 몸을 반쯤 덥득 감싸며 아이를 지키고 있었고 눈빛은 온순했다. 아이는 기운이 다 빠졌는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는 일정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화리의 눈을 바라보았다. 고맙다. 화리야.
화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했다. 이 아이를 살려줘. 나는 담요를 꺼내 아이를 감싸고 약초로 이마와 손발을 문질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었다. 화리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깊은 눈 속으로 사라졌다. 말없이, 흔적 없이.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산길을 내려왔다. 도윤과 마을 사람들은 절 입구에서 눈을 치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화리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화리에 대한 말이 바뀌었다. 그 호랑이, 사람을 살렸다더라. 진짜로 산신령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 추위에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 어떤 이는 새벽마다 마을 어귀바위에 찬물과 떡을 놓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정초가 되자 작은 나무패에 산호령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어 바람에 매달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예전 화리가 마당에서 장난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도윤이 만든 풀피리를 물고 휘파람처럼 불던 모습, 감나무 잎에 벌레가 붙었을 때 앞발로 툭툭 건드리며 놀던 그 순한 눈망울. 그 모든 순간이 허상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모두가 조금씩 인정하고 있는 듯했다. 도윤은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 화리와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바위에 들국화를 한 송이씩 놓고 있었다. 내가 이유를 묻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꿈을 자주 꿉니다. 커다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는 꿈이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합니다. 아마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것을 화리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거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리는 이제 진짜로 떠났을지도 모른다. 더 깊은 산속, 사람의 눈에 닿지 않는 곳,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 마음속에 남은 흔적, 두려움을 넘어선 이해, 그것이야말로 화리가 바란 마지막 인사였을 것이다. 그해 봄, 마을 어귀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작은 제단이 세워졌다. 이름 없는 제단, 나무와 돌을 쌓아 올린 조용한 공간. 그 위에는 아이 손으로 그린 호랑이 그림이 매달려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처럼 펄럭였다. 나는 그 옆에 조용히 다가가 손을 모았다. 화리야, 너는 결국 짐승의 몸으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갔다. 그 울림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바위 아래 물을 올리고 감잎에 밥을 얻는다. 혹시라도 바람 따라 내 발소리가 다시 들릴 날이 있다면 그때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평안하길. 어디서든. 봄 기운이 서서히 산사를 감싸기 시작하던 때였다. 진학산 중턱의 눈도 어느새 녹아내리고 마당에는 누군가가 심어둔 진달래가 연분홍 꽃잎을 피우고 있었다. 이맘때면 예불을 마친 후 뜰을 쓸며 나는 종종 옛일을 되새기곤 했다. 특히 화리와 함께 보냈던 지난 겨울의 기억은 그 어느 해보다도 길고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눈 위에 찍힌 커다란 발자국, 조용히 두 눈을 마주한 채 사라지던 그 뒷모습, 그리고 그 후의 기이한 변화들까지. 그날도 나는 늘 하던 대로 뒤뜰 바위 아래 작은 물그릇과 감잎에 쌓인 밥 한 덩이를 조용히 놓았다. 도윤은 나보다 일찍 일어나 마루 앞을 쓸고 있었고 아이들은 멀리서 절로 오르는 계단을 뛰어오르며 놀고 있었다. 아이들 중에는 유난히 산짐승 이야기를 좋아하는 상열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그는 늘 나를 볼 때마다 묻곤 했다. 스님, 호령이는 진짜 산신령이에요? 저번에 외갓집 앞에서 커다란 그림자를 봤는데 그거 호령이 맞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산에 사는 모든 생명은 다 산신령의 일부일 수 있단다. 그게 내가 말한 호령이든 작은 새든 혹은 돌멩이 하나라도. 상열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주머니에서 꺼낸 그림을 내밀었다. 크레용으로 그린 눈밭에 앉아있는 큰 호랑이였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옆에는 아이 하나가 호랑이 옆에 등을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이건 뭐니? 내가 묻자 상열이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꿈이에요. 며칠 전 꿈속에서 호령이가 절 데려가서 큰 나무 밑에서 같이 잤어요. 따뜻하고 무서운 느낌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리는 어쩌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지도 몰랐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며칠 후, 절 아래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감나무 농장을 하던 최 씨 댁의 창고 문이 밤새 열려 있었다. 하지만 도둑이 든 흔적도 없었고, 오히려 창고 안의 쥐떼로부터 갉아먹힌 쌀자루 위에는 커다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기겁했지만 곧 이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쌀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쥐들이 도망친 듯 창고 주변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최 씨는 그날 절로 올라와 내게 말했다. 스님, 이번엔 저도 믿겠습니다. 호령이가 나쁜 짐승이 아니란 거려. 나는 말없이 합장했다. 그러자 그가 머쓱한 듯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감 하나를 꺼냈다. 이거, 그 호령이 놈이 좋아하던 감 아닙니까? 혹시라도 다시 나타나거든 이거나 드리십시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감을 물그릇 옆에 놓았다. 그리고 작은 기도문을 외웠다. 우리가 외면했던 존재를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며칠 뒤 저를 찾은 뜻밖의 손님이 있었다. 도시에서 내려온 다큐멘터리 PD 박현주 씨였다. 그는 지방설화와 민담을 취재하다가 진학산의 호령이 이야기를 듣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이 진지했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무언가 간절한 것을 찾는 듯해 조심스레 화리와의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 호랑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건 그 본성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 아이가 우리 곁에 잠시 머물렀던 이유가 인간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서였다고 믿습니다. 박 PD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고 인터뷰를 마치며 조심스레 물었다. 스님, 혹시 그 호령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내가 내게 배운 만큼 나도 너에게 배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진학산의 호령이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것은 자극적인 소문이 아닌 따뜻하고 묵직한 이야기로 퍼져나갔다. 덜어는 직접 절에 찾아와 묵언수행을 하거나 바위 옆에 과일을 놓고 가는 이들도 생겨났다. 그 중에는 호랑이의 꿈을 꾸었다는 여학생도 있었고 자연을 배워야 한다며 손을 잡고 온 중학생들도 있었다. 그렇게 한 해가 다시 흘렀고 봄은 또 한 번 저를 감싸 안았다. 도유는 이제 훌쩍 자라 행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는 어엿한 선배가 되었고 나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볍게 느껴졌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이 나를 찾아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에는 나무로 조각한 작은 호랑이 목각이 들어 있었다. 꼬리가 살짝 말려 있고 눈이 가늘게 웃는 듯한 형상이었다. 스승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저희 모두의 마음입니다. 나는 조용히 목각을 품에 안았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나무의 온기가 마치 어느 겨울 화리의 숨결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이제 나는 안다. 어떤 생명도 한 번 마음을 나눈 이상 다시는 예전처럼 완전히 멀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뒤뜰 바위 아래에 작게 팠던 흙 구덩이에 목각을 묻고 그 위에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언젠가 이 나무가 자라 그늘을 들이우게 되면 지나가는 누군가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묻겠지. 이 감나무는 왜 여기에 심겨졌나요? 그러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할 것이다. 누군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단다. 아주 특별한 존재, 아주 조용했던 인연을 기억하기 위해. 봄이 찾아왔다. 진학산 자락에도 얼었던 땅이 풀리고 매화향이 바람을 타고 절 마당까지 스며들기 시작했다. 대웅전 앞계단 옆으로는 행자들이 정성스레 심은 민들레와 봄냉이가 고개를 내밀었고 감나무 가지 사이로는 산새가 아침마다 노래를 지저귀었다. 하지만 내 마음엔 아직도 겨울이 조금 남아 있었다. 화리를 향한 그리움은 계절과 무관하게 나를 따라다녔다. 어떤 날은 문득 지나가는 아이의 발자국 소리에도 화리의 걸음소리가 겹쳐 들렸고 어떤 밤은 바람에 흔들리는 창호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절 아래 마을에서 초청이 왔다.
올해는 마을이 생긴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 기념으로 마을 어귀에 작은 전시관을 세우기로 했고 그 안에 마을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공간을 꾸밀 예정이라고 했다. 놀랍게도 그중 하나가 호령이에 대한 방이었다. 나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잠시 망설였다. 과연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아니, 그것이 누군가의 시선 속에 박제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전시관 준비를 맡은 박선영 씨가 절로 올라왔다. 그는 젊은 역사 연구자였고 직접 인터뷰를 위해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구술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선영 씨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한 장의 그림을 건넸다.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그린 것이었다. 그림 속에는 눈이 소복히 쌓인 산속, 작은 절의 지붕과 그 앞에서 등을 맞댄 호랑이와 스님이 있었다. 이건 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린 내가 들은 전설이라는 주제의 작품이에요. 이 아이는 화리, 아니 호령이를 전설이라기보다 마을의 가족처럼 느꼈던 모양입니다. 나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분명 호랑이였지만 그 표정은 사람보다 더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전시하십시오. 하지만 전설로 남기기보다는 기억으로 남겨주세요. 이건 허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진짜 시간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전시관을 위한 소품을 정리하던 중 나는 다락방 깊은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하나 꺼냈다. 안에는 화리가 쓰던 밥그릇이 하나 남아 있었다. 금이 가고 흙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닦아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편지를 하나 써서 넣었다. 이 그릇은 어느 봄날 감나무 아래에서 한 생명이 함께 쓰던 것입니다. 그 생명은 맹수였으나 나에게는 벗이었습니다. 전시관 개관날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어린아이들은 전시관 앞에서 풍선을 들고 웃고 있었다. 호령이 방은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호령이의 이야기들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한켠엔 그 밥그릇과 함께 작은 모형 호랑이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 앞에 선 80넘은 김봉식 어르신은 허리를 구부린 채 눈을 비비며 말했다. 내가 예전엔 저놈 잡자고 앞장섰던 사람인데 말이지. 지금은 꿈에라도 다시 한 번만 봤으면 싶어. 그 눈빛이 참 사람 같았거든. 그 말을 들은 마을 안악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매일 새벽 감나무에 물을 떠다 놓는다 했고 또 다른 이는 새로 피어난 감꽃을 따다가 호령이 방 앞에 두고 간다 했다. 그날 밤 전시관을 둘러보고 돌아온 나는 혼자 뒷산에 올랐다. 등불도 들지 않고 그냥 달빛에 의지해 천천히 오르는 길이었다. 화리가 사라진 뒤 나는 산에 자주 오르지 않았다. 그 자취가 남아있을까 두려웠고 혹여 다시 마주치게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조용히 숲속 깊은 곳, 예전에 화리가 자주 머물던 바위 곁에 앉았다. 밤 공기는 아직 서늘했고 매화향이 희미하게 떠돌았다. 화리야. 나는 아주 낮게 불렀다. 대답이 없을 줄 알면서도.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을 흔들었고 풀벌레 울음이 잠시 그쳤다가 다시 이어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득 기억 저편에서 떠오른 일이 하나 있었다. 그해 여름, 절에 머물던 도윤이 아팠을 때 화리는 그저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약도 물도 닿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도윤은 열이 내린 뒤 말했었다. 스승님, 화리가 제 이마에 입을 대고 숨 쉬었어요. 그 숨결이 참 시원하고 편안했어요. 나는 그 말을 지금에야 다시 떠올렸다. 사람은 기억보다 마음으로 먼저 진실을 느낀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절로 돌아오지 않았다. 작은 담요 하나를 두르고 바위 곁에 등을 기대어 잠이 들었다.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젊은 승려였고 숲은 울창했고 화리는 아직 어린 새끼였다. 녀석은 내 무릎을 베개 삼아 졸고 있었고 나는 그 이마를 손으로 덮으며 말했다. 괜찮다. 내가 여기에 있어줘서. 해가 떠올라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은 서늘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내려오는 길, 나는 문득 생각했다.
언젠가 이 이야기가 완전히 잊히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그것이 슬프진 않겠다고. 왜냐하면 화리는 이미 우리 안에 남았고 그의 이름은 전설이 아닌 삶으로 기억되니까. 그리고 다시 감나무 옆 그릇에 물을 채우며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 내가 이 산 어딘가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다면 부디 평안하기를. 그리고 내가 떠났더라도 부디 그 발자국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길이 되어주기를. 진학산 초입의 풀밭이 짙은 녹음으로 물들 무렵 산사의 하루도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초파일을 앞두고 행자들과 마을 아이들이 등을 접고 마당을 쓸며 법당 곳곳에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은 늘 그랬듯 봄과 여름 사이의 분주함을 알려주었다. 나는 요 며칠 계속 뒤뜰의 감나무 아래를 자주 서성였다. 누군가가 다녀간 듯한 흔적이 여러 번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풀잎이 눌려있고 물그릇 가장자리에 뭉툭한 이슬이 번져 있는 모습은 오래전 그 아이, 화리의 습관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 한준표가 저를 찾아왔다. 땀으로 흠뻑 젖은 못이 저고리에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다. 스님, 오늘 낮에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들판에서 논두렁을 다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해서 가보니 논 가장자리 풀숲에 뭔가 큰 그림자가 있었다더군요. 근데 그게 사람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개들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개들도 짖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내심 짐작할 뿐이었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닐까? 이장은 말을 이어갔다. 게다가요, 오늘 아침에 대장간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죽끈이었는데 아마 짐승의 목걸이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놓고 간 듯 반듯하게 접혀 있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떠올랐다. 화리에게 처음 씌워준 그 가죽 목줄. 내가 직접 다듬어 만든 것이었고 끝부분에는 작은 염주 하나를 매달아 놓았었다. 어느 날 화리가 혼자 그것을 입으로 물어 바위 위에 올려놓았고 이후로는 다시 쓰지 않았다. 마치 더 이상 사람의 품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뜻처럼. 그날 밤 나는 바람이 부는 대로 발걸음을 산길로 옮겼다. 등불도 들지 않았다. 달빛이 생각보다 밝았고 길은 오래전에 몸이 기억한 방식대로 이어졌다. 화리가 자주 쉬던 바위 근처에 이르자 바람결이 조금 달라졌다. 어디선가 들풀이 흔들리는 소리, 발자국인지 바람인지 분간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기척. 나는 조용히 허리를 굽히고 바위 위에 손을 얹었다. 돌의 온기가 아직 식지 않은 듯 따뜻했다. 오래된 기억이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바위 아래에는 풀을 누르고 앉았던 둥그런 자국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 크기와 형태로 미루어 보아 여느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희미하게 움푹 파인 4개의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그 발자국은 절 쪽이 아닌 반대 방향, 산의 깊은 곳을 향해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아직 떠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보여주러 온 거구나. 내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걸. 며칠 뒤 마을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감자 수확을 앞두고 농한기 즈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장터처럼 작은 시장을 여는 전통이 있었다. 올해는 특히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인형극이 있었는데 내용은 놀랍게도 호령이 이야기였다. 대나무로 만든 조악한 인형들 사이에 커다란 호랑이 인형이 등장했을 때 마을 사람들 모두 박수를 쳤다. 인형극의 끝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다. 산속의 친구야, 언제나 고마워. 내가 있어 우리는 무섭지 않아. 나는 그 노랫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른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가물가물해지던 화리가 아이들의 노래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나를 찾아온 아이가 있었다. 예전부터 내게 자주 감고들 가져다 주던 은채였다. 11살이 된 은채는 조심스레 손에 쥔 작은 종이 상자를 내밀었다. 스님,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산에서 주운 돌로요. 호령이 바위 근처에서요.
상자 안에는 작은 평평한 돌 위에 아기 호랑이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둥근 눈과 부드러운 귀, 입가엔 살짝 웃는 표정까지 담긴 정성스러운 그림이었다. 그날 엄마랑 산에 올라갔다가 이 돌을 발견했어요. 이상하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들고 왔어요. 근데 자꾸 꿈에 호랑이가 나와요. 저한테 고맙다고 해요. 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리고 은채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고맙구나. 이건 분명히 그 아이가 남긴 마음일 거야. 그날 밤 나는 법당에 오래 앉아 있었다. 등불 아래 작은 상자와 돌 그림을 꺼내어 조용히 바라보았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멀리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울음은 짧고 조용했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염주를 굴렸다. 부디 내가 걷는 길 어디든 부드럽기를. 그리고 너의 그 조용한 선의가 또 다른 생명에게 전해지기를. 나는 어느새 알게 되었다. 화리는 사라진 존재가 아니었다. 산을 지키는 자로, 사람을 살핀 존재로, 그리고 기억을 남긴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의 곁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언젠가 시간이 더 흐르고 나 또한 이 산을 떠나게 되더라도 누군가의 노래 속, 누군가의 꿈속에서 화리는 다시 걸어 나올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잊히지 않을 무게로. 여름의 문턱에 다다른 진학산은 바람결마저 달라졌다. 산사의 아침도 한결 일찍 밝아오고 감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벌써부터 들국화 새순이 파랗게 고개를 들었다. 나는 매일 새벽 예불을 마친 후 아무도 없는 마당을 천천히 걷곤 했다. 대웅전 처마에 맺힌 이슬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화리의 숨결을 떠올리는 것이 나의 아침 일과였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보이지는 않지만 어쩐지 문득문득 다가오는 기척 속에 나는 그 아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아침도 그러했다. 평소처럼 마당을 돌아 법당 뒤편의 감나무 아래로 향하던 중 나는 이상한 광경을 마주했다. 감나무 아래 작은 돌무더기가 부서져 있었고 그 옆에는 누군가 다녀간 듯한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 풀들이 한쪽으로 누워 있었고 마른 낙엽 사이에 무언가 둥글고 매끈한 것이 드러나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그것을 들어 올렸다. 낡은 나무굿을 하나였다. 아주 오래전 화리에게 걸어주었던 염주였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어떻게 이 염주가 다시 이곳에 나타났는지, 누구의 손을 거쳐 여기까지 온 것인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낮, 나는 염주를 품에 넣고 마을 회관을 찾았다. 그곳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삼복을 앞두고 준비하는 전통 찰떡 만들기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마을 아낙네들이 떡판 위에서 손을 바삐 놀리고 아이들이 옆에서 떡을 돌돌 말아 콩가루를 묻히며 제잘거렸다. 그 사이에서 나는 예전부터 호령이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주던 김복래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는 올해로 84. 어린 시절 호랑이를 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로 늘 아이들의 주목을 받던 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염주를 내보이며 여쭈었다. 혹시 이걸 본 적 있으십니까? 할머니는 손을 떨며 염주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눈시울이 붉어져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거요. 예전에 마을 뒷산 약초 캐러 갔을 때 바위 옆에 놓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일부러 두고 간 것처럼 아주 정갈하게. 그 옆에 뭔가 큰 짐승의 발자국도 있었고요. 그땐 무서워서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걸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가슴 안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화리는 이 마을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머물고 있었을 뿐이다. 며칠 뒤 나는 절 안에 있는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기로 했다. 그곳은 예전 화리가 잠시 머물렀던 공간 중 하나였고 언제부턴가 아무도 들르지 않게 된 장소였다. 창고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쥐가 갉아놓은 볏짚 다발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바닥을 쓸고 벽에 기대진 낡은 목탁을 닦아냈다. 그리고 그때였다. 창고 구석, 오래된 이불더미 아래에서 나는 희미한 털뭉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짧고 굵은 회갈색 털 한 줌이었다. 나는 다시금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손끝으로 털을 만져보며 나는 문득 그 아이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골랐던 그 밤을 떠올렸다. 그날 밤, 나는 도윤과 함께 촛불을 밝혀 오래된 창고를 말끔히 청소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평상을 놓고 화리가 좋아하던 가밋과 물그릇, 작은 돌 하나를 올려두었다. 돌에는 도윤이 정성껏 새긴 글씨가 있었다. 내가 있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았노라. 며칠 후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전해졌고 아이들은 저마다 작은 선물을 들고 절로 올라왔다. 어떤 아이는 직접 만든 도자기 조각을, 어떤 아이는 종이접기 호랑이를, 또 어떤 아이는 동요 가사를 적은 메모지를 내게 주며 말했다. 스님, 이거 호령이에게 드려주세요. 나는 그 마음들이 너무 고맙고 애틋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작은 대나무 바구니를 하나 마련해 아이들이 준 것들을 하나씩 담아 창고 평상 옆에 놓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예불 후 그 자리에 들러 짧은 기도를 올렸다. 내가 남긴 자리는 작지만 깊구나. 그 자리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자라고 있다. 가을이 다가오는 어느 저녁, 하늘은 유난히 붉었다. 나는 그 창고 평상에 앉아 산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나는 다시금 그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발밑에 돌멩이가 옮겨지는 소리, 풀잎이 밀리는 기척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손을 모아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잘 다녀왔구나.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젊은 승려였고 산길을 걷고 있었다. 앞서가는 화리의 뒷모습이 또렷했고 바람은 따뜻했다. 내가 부르자 화리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나는 그 모습 하나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렇게 화리는 내게 돌아왔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존재를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남긴 따스함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화리가 내게 가르쳐준 마지막 수행이었다. 진학산의 능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감나무 아래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다. 바람은 더 이상 거칠지 않았고 절마당의 돌계단 위에는 낙엽들이 조용히 내려앉아 가을이 곧 다가왔음을 속삭이고 있었다. 계절의 경계에 설 때마다 나는 늘 그 아이, 화리를 떠올리게 된다. 그의 발자국은 시간이 지워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흙에 찍힌 흔적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진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마을 아이들과 글 공부를 하는 날이었다. 도윤과 함께 큰 법당마루에 자리를 펴고 아이들이 모여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생전 처음 보는 여자아이가 한 명 따라왔다. 아이는 묵직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고 한 손엔 노트북이 아닌 낡은 청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희. 할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이사 내려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라고 했다. 윤희는 다른 아이들보다 말수가 적었고 눈빛도 조금 다르게 빛났다. 나는 아이들에게 호령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녀가 유난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호랑이가 감을 무서워했다는 민담에 박장대소할 때 윤희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무언가를 노트에 적고 있었다. 공부가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갈 무렵 윤희가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자신의 청가방을 조심스럽게 열더니 작은 그림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그림은 색연필로 그린 것이었고 주인공은 커다란 호랑이와 단정하게 앉은 스님 한 명, 그림 아래엔 글이 쓰여 있었다. 엄마가 말했어요. 마음속 동물은 늘 살아있다고요. 그게 무서워도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가족이 된다고요. 나는 그 글을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윤희의 어머니는 윤희가 5살 되던 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늘 바쁘고 시끄러웠고 윤희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준 이야기를 마음속에 고이 품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화리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였고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처럼 한참 동안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윤희에게 특별히 작은 부탁을 했다. 절 뒤편 오래된 창고에 벽화를 그려보지 않겠느냐고. 아이가 그린 그림이 어쩐지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될 것 같았고 화리를 기억하는 방식이 단지 말과 글이 아니어도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윤희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도윤과 윤희는 매일 저녁마다 창고로 향했다. 도윤은 사다리를 고정하고 윤희는 조심스럽게 색을 칠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붓질 하나하나에 깊은 집중을 담았다. 벽화는 점점 형태를 갖추어갔다. 하늘 아래 단아한 절의 풍경, 그리고 그 앞에서 마치 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호랑이, 그리고 그 옆에서 따뜻하게 등을 내어준 스님. 마지막 날, 윤희는 벽의 한 구석에 작은 글거를 남겼다. 어떤 동물은 우리를 무섭게 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먼저 다가갔기 때문이에요. 벽화가 완성되던 날, 마을 사람들 몇 명이 창고를 찾아왔다. 김복래 할머니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화리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 모습이었을 거야. 저 눈빛, 꼭 사람 같잖아. 그 말을 듣고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는 말없이 뒤에 서 있었지만 나는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맺힌 반짝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이해받았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화리가 남긴 건 단지 한 시대의 이야기나 짧은 전설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들이 다시 사람과 세상을 믿도록 도와주는 달이었다는 것을. 그 이후 마을에서 벽화를 보기 위해 저를 찾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앉아 벽을 바라보다가 떠났고 어떤 이들은 작은 메모지를 남기고 갔다. 나도 누군가에게 호령이가 되고 싶습니다. 내 안에도 온순한 호랑이가 있었네요. 그런 글거들을 볼 때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이 기억을 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윤희가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다. 스님, 언젠가 저도 커서 서울로 돌아가야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에 두고 갈 게 생겼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말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감나무 아래 바람에 흔들리는 종이등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화리에게 말했다. 보았느냐, 내가 떠난 자리에 이렇게 많은 발자국이 남았구나. 그날 밤, 바람은 유난히 따뜻했다. 감나무 잎이 살짝 흔들리며 종이등을 건드릴 때마다 나는 그 안에서 익숙한 숨결을 들었다. 화리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어떤 존재는 떠난 후에야 더 뚜렷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나는 믿는다. 그 호랑이는 결코 홀로 살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그의 세계 속에서 잠시 함께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늦가을의 진학사는 고요하고 사려 깊었다. 감입은 이미 붉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고 아침마다 대웅전처마 밑에 내려앉는 이슬이 마치 말 없는 눈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그 계절이 되면 늘 같은 자리,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화리를 떠올리곤 했다. 무언가가 그리운 계절에는 꼭 그 아이가 떠오른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기억해내는 것이다. 며칠 전 마을에서 작은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있는 박정호 씨가 저를 찾았다. 내가 화리 이야기를 처음 전한 행사에서 함께했던 분이었다. 박 선생님은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엽서 크기만 한 그림 엽서가 담겨 있었다. 모두 아이들이 직접 그린 것이었다. 스님, 이건 저희 학교에서 이번 가을 과제로 낸 내가 상상하는 산신령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놀라운 건요, 절반 이상이 호랑이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름을 호령이라고 붙였더군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림들을 꺼내 보았다. 한 아이는 커다란 호랑이가 절마루에 앉아 도윤과 나란히 연부를 듣는 장면을 그렸고 또 어떤 아이는 눈 덮인 산속에서 호령이가 등불처럼 밝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호령이는 무섭지 않아요.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따뜻한 산신령이에요.
나는 그 글을 보고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다. 바람이 등 뒤를 스쳤고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화리는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단순한 과거의 짐승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박 선생님은 그 그림들로 작은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했다. 장소는 학교 강당이었지만 그는 꼭 아이들을 데리고 절에 올라와 직접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마음 깊숙이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화리의 기억이 다시 누군가의 입으로, 손끝으로, 마음속으로 살아나는 걸. 그날이 다가오자 도윤과 나는 감나무 아래 평상을 깨끗이 닦고 작은 걸상도 몇 개 꺼냈다. 아이들이 와서 앉기 좋게 말이다. 나는 예불 후 늘 하던 물그릇과 가미밥도 준비했다.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지 모를 그 아이에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전시회 당일 아이들은 교복이 아닌 각자의 옷차림으로 천천히 절 마당으로 올라왔다. 어떤 아이는 손에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연필꽂이에 작은 호랑이 인형을 달고 있었다. 선생님들과 함께 천천히 둘러앉은 그들은 나를 향해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나는 아이들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다. 호령이는 너희보다 조금 더 일찍 이 산을 알았던 생명이란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산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중 가장 앞자리에 앉은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이름은 지훈이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스님, 호령이는 왜 혼자였나요? 나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다. 처음엔 나도 몰랐다. 그 아이가 왜 혼자였는지, 왜 사람을 따라왔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알겠더구나. 혼자였던 건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서였단다. 지훈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에 작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겸해 화리가 잠시 살았던 옛 창고 뒤편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엔 아직도 화리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그 옆엔 아이들이 놓고 간 종이호랑이 인형들이 가지런히 줄을 이루고 있었다. 지윤이라는 여자아이는 손에 작은 종이학을 들고 있었다. 그 학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내 이야기도 들어줘요. 당신 얘기만 듣던 그날처럼. 그날 해가 지기 전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그림을 하나씩 작은 나무에 매달았다. 도윤은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대추차를 끓였고 나는 그 차를 아이들 손에 쥐어주며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다. 이 기억이 너희 안에서 오래 살아남기를. 따뜻한 기억으로, 길을 밝혀주는 빛으로. 해질 무렵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에도 나는 평상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때 바람이 잦아들고 감나무 가지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추는 순간 나는 아주 희미하게 남아 들은 듯했다. 익숙한 호흡 소리, 그 아이의 숨결. 돌아보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나는 그저 손을 모으고 다시 한 번 속으로 말했다. 고맙다, 화리야. 내가 남긴 이 자리가 이 아이들에게도 쉼터가 되었구나. 진학산 자락에도 겨울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감나무 가지에 하얗게 내린 서리가 반짝였고 절 마당의 돌계단 위에는 찬 기운이 자리를 잡아 걸을 때마다 발끝이 얼어붙는 듯했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나는 화리에 대한 기억이 더욱 또렷해졌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공기가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고 본질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느 순간 불쑥 떠오른다. 그 아이와 함께한 계절 대부분이 겨울이었기 때문일까? 나는 눈 내린 아침마다 조심스레 마당을 둘러보며 어딘가에 찍힌 발자국 하나라도 없는지 살폈다. 물론 늘 빈 눈밭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오래된 인연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태백산 망경사에 있는 승철 스님. 내 젊은 시절 도반이자 화리를 처음 데려왔을 때 유일하게 그 아이를 탓하지 않았던 이였다. 편지에는 다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네. 요즘 젊은 스님들과 함께 동물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작은 법회를 열고 있는데 자네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다는 이가 많네.
잠시 자네가 자리를 비워줄 수 있을까? 나는 편지를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화리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이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묘하게 들떴다. 동시에 산사를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내가 자리를 비운다는 건 곧 이곳을 맡길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도윤은 내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스님, 화리가 남긴 자리를 이제 저희가 채워야죠. 어쩌면 이 절이 그 아이에게만 속한 공간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뒤 가기로 결심했다. 승철 스님에게 답장을 보내며 떠나기까지 약 보름의 시간을 달라고 전했다. 그 사이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산중에 남겨질 이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화리에게 정중히 작별을 고하기 위해. 그 첫 번째 일은 감나무 아래의 작은 제단을 다시 손보는 일이었다. 처음 화리를 위한 물그릇을 놓았던 그 자리였다. 도윤과 함께 평상을 닦고 아이들이 걸어놓았던 호랑이 모양의 종이와 나무 인형들을 정리했다. 나는 그중 가장 오래되어 색이 바랜 종이 호랑이 하나를 골라 바위 위에 올려두고 작은 감 하나를 얹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번엔 스승이 먼 길을 가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내가 이곳을 지켜주겠지. 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갔다. 나뭇가지들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마치 그 아이가 여전히 나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마을 아래서 편찮으셨던 김복래 할머니가 절로 올라오셨다. 겨울이면 늘 관절이 아파 산길을 멀리하던 분인데 일부러 인사드리러 오셨다고 했다. 나는 따뜻한 유자차를 대접하며 할머니 옆에 앉았다. 스님, 이번에 서울에서 손녀가 내려왔어요. 호령이 이야기를 매일 밤 들려주다 보니 직접 절에 와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워도 그냥 올라왔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그 아이가 단지 나와 도윤, 이 마을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었다는 걸 다시금 느꼈다. 화리는 이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이야기였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 듣는 이야기,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이자 마음속 동물이었다.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조용히 혼자 창고 뒤 언덕에 올랐다. 이곳은 화리가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장소였다. 어두운 산 아래에서 바라보는 하늘엔 별이 유난히 많이 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염주를 굴리며 화리를 위해 한 편의 짧은 경문을 읊었다. 차가운 바위 위에 앉아 오래도록 침묵한 끝에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게 가장 묵직한 인연이었구나.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땐 나도 짐승이 아닌 마음으로 널 맞을게. 다음 날 나는 새벽 예불 후 감나무 아래서 짧게 절하고 길을 나섰다. 도윤은 멀리까지 따라오지 않았다.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긴 눈길로 내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절을 내려가는 길가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짐을 든 어깨를 한 번 고쳐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화리를 기억하는 그 많은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르게 전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떠난 사이에도 이 산이, 이 절이 그 아이의 숨결로 따뜻하게 남아있기를. 그날 밤 태백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화리야, 내 이야기는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넌 계속 살아갈 거야. 그러니 잘 자라. 아주 조용히, 너답게. 눈발이 드문드문 내리던 어느 늦겨울 아침, 진학산의 골짜기는 안개처럼 가벼운 정막에 쌓여 있었다. 절 마당에는 전날 저녁 내린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고 감나무 가지마다 작은 눈송이들이 얼어붙은 채 반짝이고 있었다. 오랜만에 돌아온 나를 반기듯 산새들도 마치 이른 봄을 맞이하는 듯 가끔씩 짧은 울음소리를 흘렸다. 나는 다시 진학사로 돌아왔고 바깥 세상의 일들을 마무리한 뒤 조용히 산사의 삶으로 복귀하고 있었다. 돌아오자마자 내가 처음 한 일은 감나무 아래 작은 평상을 다시 손보는 것이었다. 그곳은 언제나 화리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고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기도 했다. 겨울의 끝자락, 봄이 오기 전에 고요한 시간은 언제나 화리에 대한 기억을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게 했다.
나는 평상 위에 앉아 뜨거운 유자차를 마시며 하얀 숨결을 내뱉었다. 숨결이 사라지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두면 어김없이 옛날 그 아이가 앉아있던 자리가 떠올랐다. 며칠 뒤 마을 아이들 몇이 눈이 채 녹지 않은 산길을 조심스럽게 걸어 절로 올라왔다. 그 중에는 익숙한 얼굴도 있었지만 처음 보는 아이도 섞여 있었다. 그 아이는 조용히 내 앞에 다가와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정인이에요. 서울에서 내려온 지 2달 됐어요. 정인은 마치 무언가 오래 준비한 듯 품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수첩 속에는 손글씨로 적힌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고 그중 한 장에는 호랑이와 스님이 함께 지붕 위에 앉아 별을 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거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절에 오면 스님이 호랑이 얘기를 들려주신다고 해서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진짜 호랑이를 본 적이 없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아요. 그냥 외로울 것 같아서. 나는 말없이 정인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사람의 마음은 신기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존재에도 이렇게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그 아이가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감입차를 나누고 화리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고 바람은 마치 화답하듯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이후 며칠간 나는 아이들의 요청으로 감나무 옆 작은 창고에 호령이 방명록을 마련해 두었다. 이름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리고 화리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적어둘 수 있는 공간이었다. 첫날부터 편지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다. 호령이야, 나 어제 꿈에 너 나왔어. 너랑 산책하면 어떤 기분일까? 우리 강아지한테 내 얘기 들려줬어. 걔도 내 친구하고 싶대. 나는 하루 끝마다 그 편지들을 모아 읽었고 어떤 날은 웃음이, 어떤 날은 눈물이 났다. 어느 저녁 마을 안악 한 분이 떡 한 접시를 들고 절로 올라왔다. 스님, 이건 예전 활이 나타나던 밤마다 올리던 떡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죠. 호랑이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억해서 대접해야 한다고요. 그분은 평상을 정갈이 닫고 떡을 하나씩 놓으며 옛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어릴 적엔 어머니가 해지면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 하셨어요. 호령이 돌아다닌다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죠. 호령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려. 그 아이는 늘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감 하나 두고 오곤 했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화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얼마나 조용하게 자리를 지켜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기억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고 그것이 모여 하나의 전설이 된다. 그날 밤 감나무 아래에서 나는 혼자 앉아 그 떡을 한 조각 접시에 올렸다. 그리고 옛날처럼 물 한 그릇, 옥수수 알 몇 알을 나란히 두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여전히 널 기억하는 이들이 많단다. 내가 떠난 후에도 여긴 내 자리로 남아있어. 이제는 내 자리이기도 하고 저 아이들의 자리이기도 하지. 달빛은 하얗게 마당을 덮고 있었고 나뭇가지에 걸린 종이등은 살랑살랑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염주를 돌렸다. 그 순간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너무 익숙한 느낌이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되려 그 온기에 안도했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제 나는 안다. 화리는 더 이상 한 마리 호랑이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첫 이야기, 누군가의 마지막 위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숨결 속에 살아있는 존재였다. 나는 그 아이를 보내지 않았다. 그 아이는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감나무 아래 평상에는 늘 누군가 앉아 있었다. 아이든 어른이든 말을 하든 하지 않든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아이를 한 번쯤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그렇게 화리는 계절을 넘어 세대를 넘어 우리 곁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침묵 속에, 그러나 누구보다 선명하게. 진학산에도 어느새 봄의 기척이 다가왔다. 여전히 바람은 차가웠지만 눈이 완전히 녹지 않은 땅바닥 사이로 파란 새싹이 머리를 들고 있었다. 감나무 가지 끝에 흐드러진 꽃눈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요즘도 아침이면 대웅전 앞돌 계단을 쓸고 낮이면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조용히 차를 우렸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들이었지만 어쩐지 마음 어딘가에는 무거운 물방울 하나가 매달려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며칠 전 상태의 누님이 절을 다녀가셨다. 2해 전 병원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는 화리와 가장 아픈 인연으로 얽혀있던 행자였다. 그날 누님은 말없이 낡은 승복 한 벌을 내게 건넸다. 상태가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었던 옷이었다. 나는 그 옷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상태도 화리도 이제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한 생과 한 생이 서로를 마주하며 남긴 흔적이었다. 상태의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나는 그가 예전에 사용하던 작은 선방에 들어가 불을 켰다. 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정갈한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방 안구석에는 상태가 직접 만든 목탁 하나가 있었고 옆에는 작은 화첩이 놓여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그것을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스케치가 있었다. 절 뒷산에서 내려다본 마을 전경, 그리고 그 한 귀퉁이에 작게 그려진 호랑이 한 마리. 아래에는 작고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를 무섭게 했던 건 결국 나였다. 나는 그 말을 오래도록 되뇌었다. 화리를 두려워했던 건 상태만이 아니었다. 나 또한 화리를 받아들이면서 수없이 내 안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고 사람들 역시 그 존재를 통해 자신 속 무언가를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이다. 며칠 후 봄맞이 작은 행사가 열렸다. 마을의 아이들과 함께 절 마당에 나무를 심고 새로 칠한 평상의 꽃무늬 천을 씌우는 일이었다. 도윤이 준비한 것은 호령이 이야기 전시회였다. 아이들이 지난 겨울부터 그린 그림, 적은 글, 그리고 쓴 편지를 모아 감나무 옆에 작은 게시판을 만든 것이다. 아이들은 줄지어 자신의 편지를 걸고 서로의 그림을 보며 웃었다. 그중 한 아이는 호랑이와 작은 아이가 함께 엎드려 책을 읽는 그림을 그렸고 다른 아이는 감잎을 물고 오는 호랑이의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어느새 이 이야기가 내 손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화리는 단지 나의 기억 속 존재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꿈과 상상 속에서 자라나는 또 하나의 살아있는 이야기였다. 행사가 끝난 저녁, 도윤과 나는 마당을 정리하며 나무 아래 앉았다.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게 물었다. 스님, 혹시 다시 화리를 만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잘 지냈느냐고 묻고 싶겠지. 그 아이가 나 없이도 외롭지 않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 그 순간 바람이 잦아들고 종이등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침마다 감나무 아래에 앉을 때 예전보다 더 자주 속으로 말을 걸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단지 내가 오늘 무슨 차를 마시는지,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걸었는지, 감꽃이 몇 송이나 피었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하듯 읊조렸다. 그리고 바로 어제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작가 부부가 저를 방문해 왔는데 그들이 찾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호령이 이야기를 동화로 엮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마을에서 화리의 이야기를 들었고 일부는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한 것은 그 아이는 진짜 존재였어요 라는 한마디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화리는 동화 속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사람들 마음에 살고 있는 존재지요. 작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라졌지만 남아있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존재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화리가 그 말을 들었더라면 분명히 꼬리를 한번 휘저기며 조용히 고개를 돌렸을 것만 같았다. 오늘 아침 나는 상태의 승복을 가지런히 개어 화리에게 헌정하는 뜻으로 작은 돌무더기 위에 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감잎을 곱게 접어 올려두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용한 예우였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짧은 한기처럼 지나간 바람 속에서 나는 오래된 숨결 하나를 느꼈다. 그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리가 내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 혹은 오래된 약속의 재확인이었다. 나는 오늘도 감나무 아래 앉는다. 내 옆엔 비어있는 자리 하나가 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마 나뿐일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 역시 이제는 나만이 아닐 것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어떤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남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앉을 때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러니 나는 오늘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킨다. 내가 들려줄 이야기가 더는 없을 그날까지.